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휴장이었고요. 유럽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관세 유예 이슈 속에 자동차, 반도체 등이 괜찮았고요. 방산주의 신고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우주항공 종목도 유럽에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우리 장에 연결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휴장이고 트럼프가 좀 잠잠하니 속보가 쏟아지지 않아 좋기는 한데 한편으론 약간 허전한 감도 듭니다. 어느덧 매일같이 쏟아지는 속보성 뉴스에 적응이라도 해버린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시장 속 여러 흐름 속에 오늘은 좀 내부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지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소식과 또 유럽 뉴욕장 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갔습니다. 유럽 증시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이 1% 가까이 상승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7%의 오름세에 24,000포인트 선 돌파를 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 1.2%,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FTSE MIB는 1.3%의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유럽연합에 50% 관세 6월 1일에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7월 9일까지 다시 유예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럽 수출 산업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럽 수출하면 자동차 그리고 명품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섹터가 유럽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동차 테마 내에서는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2%대의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명품주 가운데에서는 루이비통의 LVMH, 구찌를 가지고 있는 캐링, 그리고 까르띠에를 들고 있는 리치몬트가 1% 안팎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덴마크의 제약사 질랜드 파마가 10%대의 급등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미국의 IB인 캔터피츠제럴드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해준 덕분이었는데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커다란 시장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시로 연결지을 만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결과가 전해질 예정인데요. 컨센서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 432억 달러, EPS는 73에서 88센트의 밴드 사이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각각 전년 대비 66% 그리고 20%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직전 분기에 컨센 미달이 나오면서 바로 다음 날 8%대 급락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따라서 무엇보다 컨센서스를 웃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 외신들과 월가 코멘트들을 읽어본 결과 이번 실적 발표 유난히 헷갈린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라는 의견이고요. 실적이 잘 나온다 해도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할 거라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수익성 둔화 그리고 마진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였죠. 이때 당시에 마진이 76% 가까이 피크를 찍고 이후 살짝씩 꺾이는 추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분기 호퍼에서 블랙웰 시리즈로의 트랜지션 피리어드라는 것이죠. 따라서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처음으로 이뤄졌던 시점이다 보니까 이 마진율이 58%대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내에 원래의 퍼포먼스 70% 중반대의 이익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는 톤으로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H20칩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됐죠. 사측에서는 55억 달러의 재고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을 안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 전에 로이터를 통해 보도가 됐었죠. 중국을 타겟팅해서 새로운 저사양 칩을 개발하고 있다.
아니라 6월에 생산이 개시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대규모 계약건들을 따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매출 감소분을 얼만큼 상쇄시키는가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향후 주가 향방을 가늠할 핵심적인 변수는 가이던스가 될 텐데요. 월가 분석가들은 중국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2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480억 달러에서 이제는 410억 달러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낮춰진 눈높이도 못 맞춘다면 주가 쇼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AI 수요와 관련해서 젠슨 황 CEO가 어떤 코멘트를 내놓는가 이 부분도 핵심이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주된 고객사들로는 미국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고객사들로 꼽히는데요. 이제 이 고객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코멘트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이들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젠간 도래한다면 그때가 AI 붐의 낙관론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다행인 점은요. 그래도 실적 발표 직전에 기대의 목소리들도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메모리얼 데이로 연휴를 낀 주말을 앞두고 지난주의 후반 딱 3일 동안 유력 IB들 무려 7가운데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거나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해서는 스티펠이 180달러의 목표가를 재확인했습니다. 37%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고요. 오펜하이머 측은 175달러, 33%의 상승 여력 점치고 있습니다. 오펜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비록 중국 시장은 위축됐지만 글로벌 AI 칩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따라서 긍정적인 이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월가 모든 IB들의 의견을 전부 다 총합했을 때에는 현재 컨센서스 투자 의견 강력 매수, 목표 주가는 164달러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옵션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 변동성은 7.4%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변동성인 만큼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실적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배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파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국내 개장 전략을 세워보시죠. 어제 국내 시장은 참 분위기가 좋았죠.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유독 더 강했던 우리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장 시작 전 유럽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 점이 영향을 줬는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겠지 약간 체념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악재가 완화됐고 대선 이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는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은행 통화 정책,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훨씬 더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지수가 올라설 수 있었고요. 코스피 쪽은 무려 2% 상승하며 2600선 위로 다시 훌쩍 올라갔습니다. 2600선에 안착했고 원전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삼성그룹주의 약진 등으로 나타나며 지수가 비교적 선전했죠. 코스닥도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올랐던 여러 가지 요소들 보실까요? 유럽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면서 아시아 시장 충격이 좀 희석됐고요.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좀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이 과매수가 해소되면서 환율 안정까지 더해지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어제장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장중에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나타나기도 했죠. 환율은 1,36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장중 현선물 매수와 막판에 기관 수급이 쏠리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어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1위가 현대로템, 2위가 삼성중공업, 3위가 하나오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반등도 섹터 그리고 지수 자체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AMPC 조항이 초안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2차 전지가 AMPC 관련한 우려를 많이 낮췄습니다. 2028년도에 폐지 가능성이 31년으로 기존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자 당장 매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어제 강했죠. 이 2차 전지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여기 올라간 종목들 한빛레이저나 피롭틱스는 유리기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외에 하나기술을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한 대형주부터 소재사까지 전반적인 강세, 2차 전지의 일부 반등이 지수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 어제 나타났습니다. 어제 종목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유리기판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앞서 봤던 피롭틱스도 그러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오테크닉스, 캠트로닉스, 한미반도체 등의 종목도 역시 올라섰습니다. 검사 쪽에서 HB테크, PI, 검사 솔루션 쪽의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나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기술 측면의 한빛레이저, 생산 쪽의 SKC 등의 종목들까지도 어제는 유리기판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도에 반도체 패키징 쪽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어제 시장은 뉴욕장도 휴장을 앞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삼성전자 유리기판 이 키워드에 반응하며 이쪽으로 쏠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피롭틱스가 요 며칠 힘을 좀 계속 내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뉴스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죠. 바닥권에서 일단 강하게 양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8년도에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잠시 가져오고 관심을 유발하는 정도로 일단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이러하듯 낙폭 과대 쪽에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낙폭 과대가 아닙니다만 수년간의 낙폭 과대 섹터였던 원전과 건설, 어제도 좋았었죠. 트럼프의 원전 촉진 행정명령, 탈원전 폐기 붐, AI와 국내 내부적인 대선 이슈까지 더해졌죠. 한수원이 오클러와 SMR 사업 협력 이슈 어제 있었고요. 민주당 한 의원이 원전 없이는 한국 경제가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점, 과거와 사뭇 달라지고 있는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 등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전 밸류체인 내에 들어가 있는 건설주, 요즘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의 개별 뉴스까지 더해지며 어제도 원전과 건설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너무나 강했었죠. 올해 들어서 1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 시장 대비해서 혹은 다른 원전주 대비해서는 강도가 좀 약했죠. 1.7%. 당연하죠. 매일같이 급등을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어제장에서는 나름의 음봉을 기록한 1%대 상승이었다라는 점에서 대장의 시세가 쉬어간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 그 고민은 조금 되더라고요. 자, 원전과 건설 살펴봤고요. 또 다른 낙폭 과대 쪽에서는 사실 낙폭 과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소화한 후에 반등한 쪽 조선 LNG 방산이 되겠습니다. 중국 조선업을 누르는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어제 또 조선주가 강했죠. 세진중공업 등의 종목들이 유독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밖에 조선 기자재단에서도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회의에 한국이 초청받았다라는 소식, LNG 밸류체인 내에서 LNG선을 도입한다라는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7% 강세 기록했습니다. LNG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기존의 가스관 종목들이었고요. 강관주와 포스코 인터, LNG 키워드를 달고 관심을 받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어제 KB증권에 입 다물고 매수라는 제목의 보고서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현대로템 어제 9% 상승이었습니다. 투자 경고 해제 이슈도 있었고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13만 6천 원을 기록했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공습했다라는 다소 불편한 뉴스도 나오기도 했죠. 최근에 외국인은 정말 꾸준하게 현대로템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테마단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유리기판주가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도입 보도도 있었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반도체 장비, 반도체 진영의 테마가 될 만한 쪽에 관심을 두는 요소였습니다. PI 검사 솔루션 쪽인데요. 26%의 급등 흐름 나타냈고요. 한빛레이저, 파크시스템스, SKC 등의 종목들 강했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는 뷰티 쪽 관광객 증가액이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과 카카오 그룹에서도 반응이 있었고요. 은행, 보험주, 소리 없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금융 지주사들, 신고가 흐름을 기록하는 일부 종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와 더불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것을 미리 좀 걱정해서 움직임을 진행시켜 나가는 기업들의 뉴스도 최근 들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지주 개편 혹은 배당,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키워드에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담배나 패치형 위고비 관련한 이슈. 어제 저희 시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라파스가 거래 실리면서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패치형 위고비 관련한 모멘텀이 조금 더해지면서 어제장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프리마켓은 확실히 당일 시세에 대한 일정 부분의 힌트는 좀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여기서 어디에서 연속성을 띠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요. 한국배 달아요. 한국배가 좀 잘 팔리는 듯 합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제재했죠. 글로벌 해운사에서 중국 조선소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슈가 된 내용들이 이것이죠. 독일의 하팡로이드 세계 5위 해운사인데요. 기존의 중국에 줬던 발주 물량에 대해서 한국의 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움직임에 일본 역시나 비슷하게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도 조선업을 키우고자 엄청나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에서 에탄 반선 3척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 미국의 눈치 보기 속에서 그리고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입항 수수료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측면에서 결국 한국의 조선사들로 많은 발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스토리,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독일, 일본, 인도라는 국가명을 달고 조금 더 구체화되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 다 같이 가는 분위기에 조선주도 빠지지 않고 함께 올라갈 수 있었죠. 다만 조선 섹터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일부의 걱정스러운 시각은 환율이죠. 워낙 강세 국면입니다. 매출 중에 수출이 91%를 차지하는 게 바로 조선 섹터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는 수주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일부 등장하는데요. 과연 그것을 배 가격에다 전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성과 추이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삼성중공업이나 HD그룹 같은 경우는 이 환율에 대해서 해지 정책을 좀 잘 써놨다라는 평가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하나오션이 미해지 환 노출분이 큰 편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 시 실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조선 섹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외에
국내외에서 나오는 바깥 소식들을 살펴보시죠. 일단 유럽의 분위기는 앞서 체린 앵커 짚어주셨다시피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신속하게 추진된다라는 소식이 유럽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고요. 폭스바겐의 예상 상회 실적 그리고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가 반도체, 자동차, 제약 등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국방 예산이 확대된다라는 소식에 라인메탈의 신고가가 이어졌고요. 탈레스를 비롯해서 그 유럽권의 방위산업주나 우주항공 종목들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SMR 괜찮았고요. 제약에서는 노보노디스크 유럽 내에서 상승이었고요. 라인메탈 주가도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유럽권의 소식이었고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방산이 되겠죠. 방산과 노보노디스크 비만 쪽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 이것이 국내에 영향을 줄지 보셔야 되고요. 대만에서 이런 소식이 있네요. 블룸버그의 보도였죠. 대만이 8월 23일에 국민투표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제가 원전을 재가동하는가에 대한 국민투표죠. 그동안 대만 같은 경우는 원전 퇴출을 선언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자 에너지 자립이 필요해졌고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자 안정적인 전력원이 필요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꽤 강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젠슨 왕도 대만의 원전은 꼭 필요하다라고 얼마 전 컴퓨텍스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대만의 이슈가 원전의 키워드로 하나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넣어봤고요. 비아디에서 22종 가격을 최대 34%까지 할인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홍콩 등의 중화권의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의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전기차의 폭발적인 산업 성장을 이뤄냈죠. 그리고 엄청난 생산이 있었고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아디 측에서는 이 재고를 털기 위해서 가격 할인을 한다라는 정책인데 사실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리자동차 등이나 이런 비아디까지도 함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샤오미에서는 첫 전기차 SUV를 공개했는데요. CT에서는 테슬라 중국 사업이 타격을 이로 인해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장 2차 전지 종목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소식들 들여다봤고요. 이렇게 어제 국내외에서 나왔던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연결고리 넘어가면서 조금 더 내용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에 미국장은 휴장이었죠. 유럽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 자동차, 반도체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전에 대한 일부 반도체 진영의 기대감이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서브 섹터는 원전 이슈, 일단은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기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장 대비 시세 흐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LNG 쪽에 대한 이슈가 6월 3일 알래스카 프로젝트 초청 이슈로 인해서 조금 부각된다면 단발적으로라도 LNG 쪽 모멘텀이 부상하게 될지 일단 관심 두고 한번 보시죠. 테마단에서는 비만과 전기차 충전, 우주 쪽을 넣어봤습니다. 우주 사업은 근광이라는 우주항공청 인터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우주항공청의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그리고 아마 조만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27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스타쉽의 9차 발사가 있습니다. 군사 장비 수송도 이것으로 가능하다 이런 보도 등이 나오고 있어서 우주 역시나 테마로 일단 후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쭉 놓고 보면 분위기가 좋다던가 아니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던가 소비 트렌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들은 K한류로 인해서 소비가 자극받았다던 아니면 포스트 위고비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 열풍이 돌고 나서 살이 쫙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옷을 사건 리프팅을 하건 이런 외모적인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위고비 시장에 대해서 리프팅이나 보톡스 등에 대한 관심이 올라서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모아봤고요. 결국 그 안에서 소비 트렌드 종목들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특징주로 쏙쏙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삼양식품, 불닭 트렌드죠.
파마리서치, 리주란도 리주란인데 요즘 약국에서 리주비넥스 이거 연고 구하려고 많이들 애쓰신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몇 달 전에 운 좋게 하나 구해놨는데 파마리서치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약국 가서 이 리주비넥스 구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VTO 중국의 코스트코에 입점했다라는 소식, 리딜샷 기존에 뭐 소비 트렌드 중심에 있었기도 했었죠. 그리고 클래시스나 비올 등 슈링크나 뭐 스칼렛, 실펌엑스 이런 쪽에서 계속 리프팅에 대한 욕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걸 한다? 데이터가 쌓이고 결국 기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톡스, 요즘 분위기 나쁘지 않죠. 휴메딕스, 뭐 휴젤, 대웅지약, 메디톡스이고요. 달바글로벌, 저희 시간에 이진만 쌤이 달바글로벌 상장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달바미스트,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하죠. 상장 이후 지속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면서 어제장에서도 17%의 상승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실 소비 트렌드에 들어가는 뷰티 쪽으로는 사실 글로벌 팔로 개척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 실리콘2 그리고 메디큐브로 이름 날리고 있는 APR도 소비 트렌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폭염 트렌드로 선크림 얘기 전달드렸었는데 이게 계절성입니다. 여름 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선크림이나 선크림이 잘 판매돼서 용기 회사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들이 흘러가잖아요. 한국콜마, SMCG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노바렉스도 3개월 차트 보면 꾸준한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살펴주시죠. 자, 개별 종목 뉴스입니다. 선익시스템 어제 장 마감 직전에 나온 뉴스죠. 중국 BOE 자회사의 올레도스 증착장비 공급 계약인데 매출 대비 30% 규모 나쁘지 않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선익시스템 얘기를 최근에 좀 하셨던 것 같아서 일단 이슈가 있어 정리를 해봤고요. 현대차그룹의 단독 뉴스긴 한데 가격을 올리는 걸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S 쪽에 유상증자 이슈가 또 들려오네요. LS 쪽 이 증자 이슈에 시장이 조금 민감하긴 한데요. LS 마린솔루션 시설자금 조달용으로 주주 배정으로 2,783억 원의 유증 이야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3%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마단에 전기차 충전을 일단 체크를 하고자 넣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있어야 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대돼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측면에서 제발 정치적 측면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시장 측면에서 이런 쪽이 이슈가 돼서 하루짜리 테마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일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모처럼 충전주들 살펴봤습니다. 휴맥스를 비롯해서 LG 엘로비전, 뭐 S트래픽 이런 쪽들 있기는 한데 언제나 그렇듯 단발적인 트레이딩 위주여서 대응은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이슈가 있다로 참고로만 해주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 3차 TV토론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 시간으로 27일 6시 30분쯤에 스타쉽 9차 발사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엔비디아 실적과 금통이 있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니까요. 그날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호흡해서 저희가 같이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앞서 체린 앵커 자세히 잡아주셨는데요. 이번에 기대할 게 있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CES 뭐 컴퓨텍스, GTC 최근에 이제 젠슨왕이 어디 나가서 말을 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었고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얼추 블랙엘을 비롯한 루빈 시리즈까지 차례대로 어떻게 공개가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받아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그 칩들의 출시 일정 이런 것들에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진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매출 총이익률 컨센이 68.2였습니다. 계속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마 유지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미 시장의 컨센이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큰 반응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 젠슨 왕이 어떤 얘기를 해주길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과정 속에서 H20
수출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인가, 매출의 공백이 어떤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상쇄하겠는가에 대한 초점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블랙엘이 너무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상쇄가 되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젠슨왕의 톤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반도체 섹터 센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 수출 금지 여파에 대한 젠슨왕의 코멘트, 그리고 수익성 목표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TSMC에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관세 이슈도 계속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타격을 수익성에 입게 되는가에 대한 걱정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한 목표가 유지된다면 다른 쪽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켜 주겠구나라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젠슨왕의 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목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 계속 추적해서 이슈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저희가 많이 다뤄보진 않은 섹터예요. 보험주 오늘 미나 앵커가 자세히 살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금융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금융지주사들, 이렇게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망이 밝게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금융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보험주들은 아직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전망이 나쁘지 않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것일지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헤드라인 하나 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상장사 중에서 분기 배당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배당금의 총액이 1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게 배당을 확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분석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당 하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면 금융주들이 덩달아 떠오르는 만큼 그 안에서 보험주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험업계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는데 전체 보험사들의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4.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올해 1분기 잠정 순이익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한 1년 동안 15%를 넘기는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됐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에 이러한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1분기 전체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시더라도 전년 대비 15%가량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업계의 실적이 이렇게 뚝 떨어졌지만 그 안에서 KB손해보험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은 1분기 단기 순이익 각각 8.2% 그리고 14% 증가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방어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은 시니어 그리고 여성보험의 영업 조직을 확대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효과로 실적이 선방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기업을 왜 넣었냐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일지라도 투자 수익을 통해서 실적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증권가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해보험 업계의 실적이 감소한 원인은 두 가지로 짚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동차 및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짚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남권 중심의 대규모 산불 그리고 폭설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기서도 보험사들의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보험사들의 실적은 투자 손익을 중심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이 보험사들 내에서 투자 실적을 낼 수 있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손해보험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생명보험사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5개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1분기 단기 순이익 역시나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947억 원이나 감소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생명보험사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을 함께 추려서 본 실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예외적인 두 가지 기업들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있었는데 삼성생명은 보험 영업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132억 원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투자 손익이 확대가 되면서 전년 대비 CMS의 증가율이 21%가량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나 전년과 비교했을 때 110억 원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손해보험사도 그렇고 생명보험사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투자로 손익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트렌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인 두 가지로 또 짚히고 있는데 지난해 1분기 단기납 종신보험 일시납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부담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분석, 또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로 인해서 투자 수익이 둔화가 됐다는 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성도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험주들 사실 실적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하게 나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뭔가 전망이 먹구름 낀 것처럼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었던 이유는 규제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라 규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보험주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억울한 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네 가지 이유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각종 계리적 가정규제 시행에 따른 손실계약 비용이 발생이 됐다. 쉽게 말하면 정부 규제로 인해서 손실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FRS 17이 작년 4분기부터 여기에 적용이 됐던 무저해지 해지율이 가정 변경이 됐다. 이것도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 실적을 냈더라도 여러 가지 좀 배당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그렇게 지급을 잘 하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도 살짝은 중요했는데, 이 보험계약 마진 CSM의 부의 경험 조정, 그러니까 CSM 상각 이익이 축소되는 영향을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총량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계약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CSM에 신계약 CSM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CSM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최근에 총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계약의 잔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비율 방어를 위한 보완 자본 발행이 증가하고 있고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금 확보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실적 부진을 야기했던 원인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들 내에서 가장 꼴찌로 여겨지고 있던 보험주들, 과연 반란을 일으키면서 반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증권사들의 의견도 살펴볼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올해 보험사들의 실적이 투자 손익을 중심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 손익보다는 투자 손익이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업계에서는 1분기 이후에 꼭 투자 손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신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조금 더 영업률을 잘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이제 규제가 가장 큰 족쇄로 여겨지면서 실적 부진을 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5년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 NH투자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이 보험 업계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사실 실적 자체는 감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정부 규제 완화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정부의 규제가
정부의 규제 기조가 기존의 강화 스탠스에서 완화 스탠스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비급여, 실손 제도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킥스 제도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킥스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기본 자금을 잘 확보하도록 지금 보험사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는 규제 비율 150%로 책정이 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130% 정도로 낮추면서 과도한 자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하는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배당금을 잘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기존 2024년 20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완화하는 정책이 20%포인트씩 완화하는 것으로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상되는 효과는 개혁이 시행될 경우에 보험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는데 재무적인 개선 그리고 손실계약 비용 환입을 통해 CSM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짚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 규제 방향 기조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완화적인 기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규제라는 족쇄를 벗어 던지게 된다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 안정성 확보 및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배당 여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일부 보험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NH투자증권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공통적으로 탑픽으로 고르고 있는 보험주가 바로 이 DB손해보험이었는데요. DB손해보험은 배당에 대한 매력들을 상당히 크게 갖추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보험 3사 중에 가장 높은 예상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대의 배당 수익률을 갖추고 있지만 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월 16일 기준 7.5%의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말 기준 이 킥스 비율이 204.7%로 안정적인데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보완자본 잔여 발행 여력도 3조 원 이상으로 풍부하다는 점, 여기에 정부의 자본규제 완화 정책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 규제 완화에 따른 뭔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업계 최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트만 살펴보시면요. 이게 올해 일봉 차트인데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찍고 가파르게 상승하려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들고 있고 실적보다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중요해 보이는 보험주들입니다. 본격 턴어라운드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가 관점에서도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미국 장이 휴장이니까 우리 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정 본부장님 그리고 MTN 김진만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정 본부장님, 네. 뉴욕장 뭐 트럼프 좀 잠시 잠잠하니까 편하긴 한데 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은 유럽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유예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일단 유럽은 올라섰고요. 네. 유럽 내에서 관세 피해 섹터들이 반등을 줬습니다. 방산주는 여전히 강했고요. 우리 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반영 받은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사실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제 수급의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섹터들 혹은 기업들 같은 경우 만약 오늘 쉬어간다 했었을 때 그 쉬어감의 폭이 저는 굉장히 좀 적다라고 하면 이번 주 그리고 혹은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봤었을 때 6월 달까지도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는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 IT 역시 여전히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 이슈와 뉴스몰이를 좀 가지고 있는 쪽이 굉장히 강했었던 어제 우리나라 증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수보다는 종목과 섹터 플레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플레이에 집중해보자. 그럼 잠시 후에 어떤 섹터로 압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진만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 이제 얼추 좀 걱정스러운 거 지나갔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대선이 임박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금을 또 청산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면 변동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네, 일단 어제가 되게 어제 중요한 자리에서 잘 돌려서 아마 이제 엄청나게 시장에서 큰 폭의 악재가 나오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종목별 섹터별로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제 보시면은 이제 오랜만에 또 바이오 쪽이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주도주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훈풍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던 이제 한국 시장이 그래도 저평가적인 매력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 기어가되 즉 지수 자체는 엄청나게 상승하기는 좀 제한되나 그 안에 섹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섹터별 그다음에 차별적인 전략을 쓰셨을 때 굉장히 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한국 반도체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변동성이 그냥 엄청나게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나 안 갑니다. 그냥 진짜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들이 과연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등에 성공할지 또 오히려 삼성전자가 또 5만 원, 5만 5천 원에 살짝 깨졌다가 올라왔었을 때 또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한 6만 원 6만 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부터 삼성전자 이제 그 직원들이 받은 자사주들이 좀 매도 물량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과연 외국인들이 받아줄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딱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하단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큰 폭의 상승은 제한되지만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 오히려 이게 악재 해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은 코스닥 쪽 바이오 쪽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저 PBR 관련주 상법 개정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이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은 제한되나 그래도 주도 섹터가 조금씩 하루에 하나라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하나의 주도 섹터 꼭 들어가고 있는 게 최근엔 원전인 것 같고요. 그 앞단에는 또 조선이나 방산이었었죠. 반도체가 언제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유리기판처럼 섹터 내에서 이제 소테마들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돌아가며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막 반도체 간다 이런 느낌은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퍼에서 블랙에서 이제 루빈으로 이어지는 이런 라인들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수율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면서 가격이 잡히고 있는가.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지지난해 우리가 굉장히 또 열광했었던 부분이 정말 높은 영업이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수율도 높아야 되고 앞단에서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발열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공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찝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유리기판이라든지 글라스 인터포저와 같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결국에 이제 지난주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글라스 인터포저에 대한 뉴스를 좀 내보내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시세가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가장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당일 등락률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저는 당일 수급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들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실 때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에 소테마로 본다라고 하면 유리기판이라든지 글라스 인터포저 관련 주들도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포트에 반도체 IT는 있을 겁니다. 특히나 HBM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레거시 반도체 쪽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유리 기판도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한 가지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리 기판과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SKC가 이야기하는 유리 기판은 이 기판을 통째로 유리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주말 사이에 나온 삼성전자의 유리 기판 이야기는 이 플라스틱 기판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라스 인터포저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전체 다 바꾸는 것보다 부분만 바꾸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체로 유리를 만들었을 경우 단점이 뭐냐면 내구성에 약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부분만 또 글라스 인터포저를 바꾸게 된다면 이러한 단점도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관련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던 어제 강세 종목군들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등락률만 놓고 보면 PI라든지 아니면 한빛레이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업 대비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종목을 가려본다면 저는 1위는 아무래도 캠트로닉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필옵틱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3순위로는 이제 YC캠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필옵틱스가 대장이 아니고 캠트로닉스를 1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사실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필옵틱스가 전체 장비주들 안에서 유리기판 기준으로 매출이 가장 먼저 나온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를 통틀어 봤었을 때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필옵틱스보다는 캠트로닉스가 조금은 더 높았다라는 거죠. 즉 이 유리기판이라든지 글라스 인터포저가 언제 상용화될지 언제 이제 시장에 개화가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누가 더 많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저는 캠트로닉스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커플링 관점으로 보면 YC캠도 많이 거론이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YC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을 봤었을 때 이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장비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신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 시세를 좀 더 이어간다면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YC캠 순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캠필와 이걸 기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도 유리기판 쪽에서 저들 종목에 공통된 의견을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다음 뭐 EUV 공정이라든 국산화 관련된 이야기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시세는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리기판 관련된 코멘트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일단은 저는 두 가지를
최선호주로 보는 건 맞는데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피롭틱스는 SK향, 캠트로닉스는 삼성전자 향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관련 공정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률로 봤었을 때는 캠트로닉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히 종가 상승률만 비교를 해보면은 피롭틱스가 상승률 자체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재밌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뷰로 저는 이제 최선호주 마찬가지로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를 말씀을 드리지만 느낌상으로는 삼성과 SK의 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캠트로닉스 자체는 회사가 훨씬 더 탄탄하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테마성 이슈가 겸해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은 여전히 지켜보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별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경우에 나오는 그 매도 물량 또한 감당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 시세가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을 확인해 봤고요. 반도체 대장주보다는 약간 개별주 모멘텀 강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만쌤도 기존에 강조해 주셨던 바가 있고 유리기판 쪽도 얘기해 주셨었죠. 이쪽 참고하겠습니다. 2차 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 전날 이제 하락이 있었고 어제 2차 전지의 AMPC 쪽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올라섰단 말이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수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다라며 지난 시간 진만쌤이 2차 전지 얘기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기존의 관심주가 LG 엔솔 또 PNT였죠. 네.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이제 뭐 흑연 관련주까지 같이 지켜보자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네, 드렸는데 사실 이게 AMPC는 사실 이번에 나왔던 부분들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이제 올랐다가 이제 공매도 맞고 다 빠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장에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는 여기서 더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서는 모아가도 될 만한 구간이긴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자 폭이 이제 여기서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예전만큼의 2차 전지 전체 산업군이 으쌰으쌰하는 부분들은 제한이 될 겁니다. 즉 살아남은 기업들 내에서 섹터 혹은 이 수급이 조금 더 유난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법인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같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별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2차 전지 저는 지금은 충분히 사봐도 될 만한 종목과 섹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들면서 여전히 이제 바닥만 잘 잡는다면은 사실 이제 2차 전 반도체 쪽에서 슬슬 곧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모아가도 될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예전만큼의 대세 상승장은 제한이 되나 그래도 지금 신규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 혹은 이제 내가 한 10에서 20% 내에서 손실률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잘 잡으셔서 꼭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이제 탑픽으로는 이제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비 단에는 PNT를 말씀을 드리면서 소재 종목들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굳이 본다라면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게 맞습니다만 여전히 소재 쪽은 중국산 이제 원자재를 쓸 수밖에 없어서 보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밸류체인들 위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2차 전지 제가 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제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올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모아가도 될 만한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관점이네요. 사실 그 당시에 막 붐을 일으키며 가던 장기 막 랠리 이런 느낌보다는 잘 매매를 활용해서 탈출의 기회로 쓸 수 있는 지금이 좀 매수하기 적기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이제 되게 이제 장기간 이제 우하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LG 에너지 솔루션이 5~6% 반등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막 반등인가라고 해서 이제 살짝 신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즉 이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정말 평균 단가가 높으셨던 분들께서 한 번 정도 2차 전지 붐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혹은 이제 충전소 관련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한 번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나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양산이 되어서 수급을 가져갔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체가 남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권 온. 그러나 이제 예전에 정말 테마로 이슈로 네. 작게 올라갔던 기업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대장 종목들 중심으로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비아디에서도 가격을 낮추고 전기차 쪽에 치킨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일 텐데 궁금해요.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주들 저도 가격적으로 보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세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빠르게 좀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한 지금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그러니까 당일 상승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형태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도 나름 종목을 추려보면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LG에너지솔루션과 P&T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한 기업을 더 추가를 해본다면 대주전자재료까지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야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은 사실 중국 제품 때문에 조금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 2차 전지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가장 앞단에서 내용을 뒤로 하고 수급으로 먼저 움직이는 기업들은 또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임은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진영에 대한 이야기 저희 살펴봤고요. 우주 쪽 가볼까요? 우주도 정말 단발적으로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좀 시세의 연속성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타쉽 발사 일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 쪽도 언제든 위성에 대한 얘기가 재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의견, 진만쌤 먼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서 이제 우주 쪽은 좀 모아가기도 좋을 만한 구간인데 혹은 이제 한 1, 2주 내에서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섹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 일주일 쉬었습니다. 근데 하단부를 이탈하는 그런 수급들이 보여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서 그다음에 다시 돌려가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주 쪽은 지금 어떤 뉴스가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주도를 할 섹터 뉴스가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관련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국청장이 좀 인터뷰한 부분들 그다음에 스타쉽에서 과연 이제 여기서 단순히 위성 발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방산 쪽으로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코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우주와 방산의 협업이 과연 방산 쪽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주 쪽도 계속적으로 한 번의 코멘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좋은 테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자체가 이 섹터별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주가 괴리 차이가 일부 존재를 합니다만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섹터 자체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위성 관련주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관련해서는 가장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주는 스피어라고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인데 네. 관련해서 스페이스 X 밸류 체인으로 시장에서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성 발사 이제 관련돼서는 이노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관심 드리면서 새로운 종목이기보다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갔던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어와 이노스페이스 체크해 두겠습니다. 오늘 우주 항공의 날이네요. 제1회 우주의 항공의 날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앞서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한 인터뷰도 이제 우주는 경제성 측면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부각되기도 했었군요. 네, 우주항공의 날 기념해서 우주에 대한 아이템 진만쌤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김태성 본부장님께는 비만 쪽 여쭤보겠습니다. 좀 눈여겨볼 섹터로 비만 골라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유럽에서도 비만주 괜찮았고요. 최근에 이제 비만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이 시장이 1,000억이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 그리고 이제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냐면 비만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당뇨라든지 뭐 심장병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좀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쪽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은 비만과 관련해서는 이 스마트 대포, 그러니까 약물 지속형 플랫폼에 조금 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해당 비만 관련 치료제들이 어떻게 보면 영역을 좀 확장해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질환과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직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발성인 지금의 시세를 이용해서 펩트론도 그렇고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조심스럽지만 일부 수익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비중을 조금씩은 한번 이제 분할 매도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는 선택일까라는 맞지 않는 선택이지 않나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결실을 끝까지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지가 벌써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계약 규모라든지 뭐 우리에게 알테오젠이 보여준 것처럼 엄청나게 큰 금액 그리고 엄청나게 확실한 계획들을 보여준 기업이 아직은 저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시세가 밀리고 나서 고민을 하면 저는 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어제와 지난주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결단을 조금은 일정 부분은 한번 꼭 내리시는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수익이 낮다면 비만 치료 쪽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것에 대한 의견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습니다. 진만쌤은 지금 헬스케어 진영에서 어디 쪽 집중하고 계세요? 네, 일단 헬스케어 쪽 지켜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스코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 당뇨 여전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고점에 대해서 슬슬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위고비라든지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계속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한 번 맞게 되면은 이게 한 번 맞고 끝이 회복되거나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비만 당뇨 쪽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대. 다만 이제 바이오 쪽 수급상 여기서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단기간으로 야스코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어제 좀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을 체크했었을 때 이게 단발적인 시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엄청 큰 악재라든지 혹은 이제 관련돼서 또 아마 HLB가 조금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으로 제가 기간상 이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크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단발적으로는 야스코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스코 내에서도 헬스케어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루닛이라든가 좀 성장주 내에서 많이 이제 좀 초록 관련돼서 임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야스코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관심 가져 보실 분들은 대화제약이 어제 조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6일에도 말씀 주셨었던 대화제약입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헬스케어 내에서 수급 그리고 이슈 측면의 내용들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진만쌤은 의류주 얘기해 주시네요. 우리가 아는 그 의류주인가요? 네, 생각보다 의류주들이 돈도 잘 벌고요. 네, 모아둔 현금도 많아서 아마 저 PBR 관련주를 일부 엮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마 시장에서 그런 쪽에서 조금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혹은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용조용히 오르는 종목들이 꽤나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용 보시면 한세시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차트가 거의 급등주 차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즉 한 번 정도 시세가
붙었는데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관련주 내에서 조금 이제 신선한 종목군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코퍼레이션이 스노우피크 관련된 호조성 이슈로 계속 올라가는 거 봤었을 때 후발주자들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심주로는 AU 브랜드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사계절 패션 브랜드인 락피쉬 웨더웨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 치고는 굉장히 재무제표가 깔끔하고 이제 유보율도 많아서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를 좀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주주 지주들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붙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AU 브랜드가 현재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면서 당장 오늘 슈팅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음봉에 잡으면 정말 좋은 이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15,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일단 AU 브랜드 오늘 저 PBR 관련주 그다음에 생각보다 괜찮은 재무제표와 성장 스토리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년 연속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AU 브랜드 말씀 주신 생각보다 탄탄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업체 저희도 한 번씩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가격 라인 설정해 주신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 타이틀이 트럼프 골든돔, 국내 기업도 참여?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관심을 끌만한 타이틀인데요. 네. 어떤 기업이죠? 일단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캔코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골든돔에 뭐 직접적인 뭐 부품을 납품한다 이런 스토리라기보다는 지금 미국도 이 골든돔이라고 하는 방어 체계를 가지려면 스타링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스페이스X에 대한 힘이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 미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에게 직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본다 했었을 때는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고객사가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제 보잉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바라보면 저는 과거의 BHI를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같은 산업도 아닌데 비교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BHI가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유가 있겠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속내가 있겠지라는 설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엔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받은 수주 잔고만큼 지금 BHI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보면 8,200억 정도 있고 여기 이제 올해 추가적으로 3천억 정도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총보다 수주 잔고가 적게는 8배, 많게는 지금 10배 그 많은 상황임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주체 수급들이 조금은 더 연속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이제 관심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손절라인 11,500원을 좀 잡아왔습니다. 11,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더라도 저는 모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라인은 11,500원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는 박스 상단이라는 이제 가격대에 17,000원을 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1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돌파 시에는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가격에 대한 목표가보다 기간적으로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의 각각 종목들 시장 속에서 지금 많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었고요. 이것이 빛을 발해 저희가 또 신나는 AS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만쌤 AS 하겠습니다. LNG 쪽의 종목 중에서 또 눈여겨보자라고 할 때 한택, 이게 또 원전이랑 또 연결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 달바글로벌 상장 전에 또 얘기 주셨어요. 그래서 앞서 시청자분들이 달바글로벌 AS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달바글로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달바글로벌을 적정 시총을 예상한 게 1조 8천억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1조 7천억 정도 딱 찍었는데 사실 여기 위치로 가면은 조금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가지고 있는
적정한 시가총액보다 수급이 우선적으로 되는 이제 구간이 진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관련해서는 대략 한 14만 5천 원에서 요 구간이 돌파되는지 여부를 관심을 가지되 지금 단기간으로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이제 수익권으로 생각이 네. 돼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15만 원 정도 내외에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더 올라가려면은 대정적으로 혹은 이제 수급적으로 연기금 쪽이나 혹은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네. 아까 관련돼서 한택도 제가 이제 밑에 나가는 이제 QR코드 쪽에서 계속 관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AU 브랜드의 성장 스토리 또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드릴 예정이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택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시세가 조금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무적입니다. 원전주 나왔죠. 그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주도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6월 3일 날 있을 알래스카 이제 지속 가능한 회의까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시세가 가장 잘 나왔던 종목이 에어레인이었었는데 네. 지금 관련돼서 신용잉 비율이 너무 높았던 부분들 때문에 한택 쪽으로 시장이 좀 우호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택과 이제 달바 글로벌은 조금 더 이제 여기서 한 5% 정도, 한택 같은 경우 여기서 10% 정도의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 종목 더 들어야 돼요. 선익시스템. 선익시스템을 이제 어제 올레도스 관련한 이슈가 조금 생겼는데 장 막판에 나왔고 뭐 전일장 주가에 반영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으니까 이 이슈에 따른 보유자 관점은요? 보유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 중에 만약 OLED 쪽을 좀 바라보신다면 저는 선익 시스템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이제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OLED 관련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요 상승에 따른 어떤 실적의 기대치도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OLED 쪽에서의 선익 시스템은 여전히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까지 살펴봤어요. 김태성 본부장님과 김진만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마켓 진행되고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은 약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한 3% 정도 상승세인데요. 13년 만에 무상증자 소식이 어제 있기도 했었죠.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일단은 영향권을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전일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재가 비교적 괜찮았는데요. 오늘도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알테오젠 2% 상승권의 출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나 휴젤 등의 뷰티 쪽의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쪽은 오늘 세진중공업 돋보이네요. 어제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조선 섹터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 조선사와 세진중공업 함께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이익 실현의 이야기도 꽤 나오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겠고요. SD바이오센서가 18%, 신풍제약 역시나 상승세. 어제 시간 외에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일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이들 종목은 비교적 긍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유리기판 앞서 저희 이야기 나눠봤었죠.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YC캠 이야기해 주셨는데 피롭틱스 5%의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도 3%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인텔리안 테크 등의 이제 우주 항공 쪽의 종목들도 오늘 우주 항공의 날이기도 하고 스타쉽 발사 일정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골든돔 이슈도 있어서인지 관심권역에 들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네요. 그 밖에 솔트룩스 등의 종목들은 아무래도 대선 관련해서 AI 공약에 대한 기대 일부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오늘 프리마켓 분위기 살펴봤고요. 종목 이야기 더 이어가시죠.